라디오 포럼 한규량입니다. 흔히들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걱정합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 뜻이 없을 때임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너니까 할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못하고 싶은 아이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결국 해내고야 마는 사람으로 자녀를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발언권을 허용하고 선택권이 있다고 말해주세요. 삶은 그 순간순간이 아름다움이고 마무리이며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은 뱃속에서부터 우리 아이 영재 만들기 태교 기억법의 공동 저자 신동원 박사님과 세종시 보건소 보건의료과 이선행 팀장님 모시고 저출산 원인과 해결 방안, 인구 감소에 따른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진단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신동원 박사님, 이선행 팀장님, 우리 라디오 포럼 청취자님들께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보건소 보건의료과 이선행입니다. 저의 중요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력, 저 새아이의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우리 모두 박수. 단단한 애국자이십니다. 네. 이렇게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되었고 2041년에는 4천 명대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정부가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또 많은 예산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첫 번째 코너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인구 현황과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이선행 팀장님,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나라 출산율은 18년부터 이미 0.98로 1명대를 이미 벗어나서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하면서 해마다 0.6, 0.1점 정도 뭐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서 최근 23년도 기준으로는 총 우리 출산 합계 출산율이 0.72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1.67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조금씩 내려가서 0.2 정도씩 쭉 내려가다가 최근에 그래도 1명 정도는 항상 유지하고 있었는 그동안에 23년도에 말에 0.84명으로 세종시마저 한 명이 무너졌다라고 신문에 많이 보도되더라고요. 그렇네요. 50%가 5년 만에 떨어졌죠. 네. 이렇게 23년 3분기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 0.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 둔화가 주된 이유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저출산과 맞물린 초고령화 시대, 신동원 박사님은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한 개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종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생긴 걸로 진단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결국은 이 해결 방안도 종합적인 대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걸로 보면 일단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 경제적 문제 같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특히 그 가입 연령의 그 여성들이 경제 활동과 육아를 병행하는 정말 이거는 아주 뭐 너무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생활비, 주택 관련, 교육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특히 아직까지도 우리는 유교 사상의 그 잔재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여성들을 남성들에 대해서
뭐 좀 같이 취급을 안 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성들이 좀 일을 편하게 해주고 또 출산도 편하게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취약한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종합적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특히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이 저출산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도봉고등학교가 폐교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이는 서울에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어지는 첫 사례로 정말 인구 절벽을 실감하게 하는 뉴스였습니다. 즉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도 인구 감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인구 억제 정책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인구 정책이 180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1960년대는 높은 출산율이 국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해서 가족계획 사업을 시작하였죠. 당시 표어로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 이때는 자녀를 3명으로 권하는 내용이었죠. 이것이 1970년대 들어서면서 장려하는 자녀 수가 2명으로 줄어듭니다. 당시 표어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루 앞선 가족계획, 10년 앞선 생활 안정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들어서면서 자녀 수는 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표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둘도 많다. 등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씩 낳자는 내용이 줄을 이뤘죠. 90년대에는 자녀 수를 감소하면서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성비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었죠. 이래서 이때의 출산 정책 관련 표어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에 대한 인식 개선도 촉구하는 내용이었죠. 아들바람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라는 표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구 증가 억제 정책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상황이 역전되죠. 이런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표도 바뀝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라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인구 억제 정책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저출산 현황과 원인을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행 팀장님, 네.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 전문가 선생님들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느낀 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장 크게 일자리 문제 해결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주거의 문제, 교육 문제, 다문화 인구 정책이 정착화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크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 젊은 인구들이 있는데 주로 공무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안정화되어서 그래도 그 동안에는 이제 출산율이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젊은 인구들이 여기에서 남아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나가고 초창기에 전세 가격이 이제 싼 그런 환경에서 젊은 인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출산율이 높아졌었는데 그분들도 이제 또 1차로 또 나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일자리 문제에 우리 세종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세종시 중심으로 본다면요.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주거의 문제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지금 주거를 그닥 크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보면은 지금 공무원 우리 하는 그 친구들 보면은 이 부분이 크게 안정이 되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감을 느끼면서 자녀를 출산한 그런 계획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거 문제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하면서 우리 아이를 데리러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돈의 문제 이런 거는 일자리에서 이미 다뤄진 부분이고,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아기들을 맡기고 안전하게 맡기고 제 시간에 잘 찾으러 갈 수 있는. 근데 이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데 기업 문화에 있어서 보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저런 방송을 보게 되면 기업에서 보면은 눈치 보느라고 아이는 뭐 6, 7시까지 아이 혼자 유치원에서 기다리게 하는 상황. 그리고 뭐 중간에 아이가 막 아프다고 연락이 오면은 나갈 수 없어서 발을 동동거리는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이 그냥 법적으로 딱 그거는 권고가 아닌 의무 사항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 엄마들이나 또 요새는 남자도 육아를 많이 하니까 육아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나라에서 다문화 관련해서 이제 인구의 어떤 대안적인 차원에서 다문화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 안에서 포용적으로 인식하고 보듬는 그런 분위기는 아직도 연결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다문화 인구 정책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나서서 뭐 이민청을 만든다든가 어떤 부처를 하나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팀장님이 아이 셋을 키우면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거가 참 대단한데 이 주변에 도움이 없었으면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따가 시간이 남으면 그 얘기 조금 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구 절벽 시계 가속화에 국가 소멸론까지 위기감이 극대화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도 사내 출산 장려 정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은 곧 국가 존립 위기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없고 유지 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하는 파격 출산 장려 대안을 제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 70여 아이에게 주었다는 얘기가 있죠. 또한 금호 석유화 그룹은 금호 케어를 통해 출산 축하금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2,000만 원 지급,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 기존 10일에서 아빠 도움 휴가 5일 신설, 산후조리비 지원금 상향하고 임신 기간 근로 단축 확대 등을 포함하는 한편 육아 관련해서 육아휴직 제도에 더해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후에 최대 1개월간 초등학교 입학 돌봄 휴직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기업들도 저출산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책에 대해서 신동원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니 해도 머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제적 부담은 가장 지금 큰 것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영그룹, 금호 석유화 그룹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지원을 할 바에는 그냥 찔끔찔끔 할 것이 아니고 대상에 아예 파격적으로 과할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는데 큰 의미를 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돈이 많다고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배려받고 인간적인 삶으로서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데까지 파격적으로 느낄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교육비도 많이 듭니다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 시스템도 바꿀 뿐더러 교육비 지원도 정말 과할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압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출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어느 정부만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여야가 손을 맞잡고 정부와 손을 맞잡고 특히 이번에 이제 민간 기업처럼 이렇게 범정부적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씩 대응을 해 나가는 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출산 인구 감소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국가에서 저출산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저출산 대책 담당관을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으로 두고 이민 정책을 대폭 완화하고 인구 1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동원 박사님 해외 사례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정도만 되면 사실은 해외 사례 볼 것도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떤 해외 사례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만큼 지원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살펴보면은 스웨덴에서는 유연한 육아휴직 복지제도 같은 걸 운영을 해서 육아휴직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게 하고 근무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아예 정부가 이 정책을 시행해서 부모들이 자녀 양육과 일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프랑스 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출산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직장의 안정감 확보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서 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보육 정책은 보육 서비스 부모에게 20%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 국가가 부담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요. 출산 휴가도 임신 중인 여성에게 야근이나 휴일 근무는 억제시키고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 뭐 이런 휴가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우리나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특히 파격적으로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이제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해외 사례 들으면서 제가 잠시 생각을 했는데 청주에 성모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노인과라고 하는 게 신설이 되면서 노인 전문 의를 미국에서 모셔왔어요. 근데 그 미국에서 모셔온 그 전문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5명이 있었어요. 아주 그 성모병원이 캐톨릭이어서 아주 성실한 캐톨릭 신자였는데 아이가 5명이라고 그래서 제가 혹시 한 배에서 나왔어요?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 혼자 오셨다가 나중에는 사모님하고 아이들이 다 5명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학교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5명이 다 다니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의사 봉급 가지고 그 5명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4년을 버티다가 그 미국에서 아이들이 18세까지 우유값을 주는 그 미국 주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결국은 다시 보따리 싸서 미국으로 들어가신 그런 케이스가 생각이 나서 우리나라에도 뭐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그 아동복지 또는 가족복지의 수단이 어느 정도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잠시 비켜갔습니다.
이렇게 인구는 감소되고 있지만 다문화 가족과 이주민은 또 증가하고 있죠. 이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책 그리고 이주민 센터나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언어 지원, 교육, 문화 활동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선행 팀장님, 네. 현재 다문화 가족과 이주민들을 위한 출산과 돌봄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혹시 새로운 대안이 있을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기관명에 대한 정정이 좀 필요한데요. 다문화 가족센터는 이제 없어졌고요. 21년도부터 가족센터로 건강 가정 이제 건강이라는 거가 어느 게 건강이고 어느 게 비건강이냐 그것 때문에 계속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가족의 형태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가족센터로 명칭이 21년도부터 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21년부터 네, 가족센터로 21년 10월부터 네. 가족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네. 전국이 똑같습니다. 네. 전에는 건가다라고 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 처음에는 건강가정센터 그리고 다문화가정센터가 각각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네. 합쳐졌죠. 예, 그러면서 합쳐졌다가 네. 네. 이제는 가족센터. 이제는 가족센터로 네. 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가족 관련해서 다 포함해서 지금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문화 가족하고 이주민들 출산 육아 이런 관련한 정책들은 저희 보건소에서도 많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보건과 건강 관련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혹시 이따 시간이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요. 거의 우리 출산 정책 안에서 국내에서 하는 그 국책 사업이나 시책 사업 안에 다 포함돼서 함께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문화라서 별도로 이거는 우리 가족센터 내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예, 다문화 가족 정착 지원 활성화 사업 이렇게 큰 타이틀로 해갖고 나가는데 글로벌 요리 교실 그리고 뭐 다문화 가정 부모 교육을 해요. 왜냐하면 다문화 가정이 들어와서 좀 아내의 그 성별 관련한 서로 그 어려움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뭐 결혼한 내 아내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부 성평등 교육이라든가 부부 교육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부모 교육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센터를 여기서 운영을 해요. 지금 나라는 최고 많이 다문화가 들어와 있는 그런 나라 중심 6개국으로 이제 통번역을 하는데 이들이 이미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안정하고 있는 그 똑똑한 이민 여성들이 또 통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직업도 삼아서.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육아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을 모르기 때문에 책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각 자기 나라 말로 네. 육아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저 건강센터에서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책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 교수님께서 안 물어보신 부분인데 제가 네, 예, 메모를 한 가지 해왔거든요. 네. 다문화 가족하고 이주민들의 출산 증가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가? 그거 이런 중요한 내용이네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어떤 거주 문제,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온전히 우리나라 국적을 주는데 뭔가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예 그런 부분 그리고 본인이 또 뭔지 모르게 언젠간 고국으로 돌아갈지 모르겠다라는 불안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완전히 우리나라 자국민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주 확보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경제 활동할 때 지금 외국에서 이민자들이나 뭐 이런 들어온 외국인들 이런 분들은 또 직업으로 위해서도 결혼도 있지만 직업을 위해서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또 가족을 이끌고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경제 활동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착취하는 그런 쪽도 보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 법적으로 네.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임금 문제 같은 거요.
그래서 이런 것도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인식의 문제인데 이분들은 정말 우리나라에 와서 인구 정책에도 충분히 기여를 하고 있는 사회에 중요한 우리 인구 자원이다라는 그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뭐 백의 민족, 뭐 우리는 뭐 한결에 막 이런 의식에서 이제는 정말 글로벌한 세상이기 때문에 벗어나야 된다. 네, 함께 맞습니다. 어울려야 된다. 네, 단일 민족이라는 그런 네. 의식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는 분이 제가 여성은 한국인이고 남편은 인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한국서 사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약간 이제 피부색이 까맣게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쪽에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도 남편이 인도로 아주 귀국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교수님 인도에 오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인도는 다양한 민족들이 있어서 이 아이가 한국인의 혼혈한지 누군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면 거기는 말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얘가 어디 다른 지역에 살다 온 애구나라고 생각하지 혼혈하다 여기 다문하다라는 인식조차 없다. 그래서 인도에 살기가 너무 좋고 인도로 오기를 잘했다 하는 그 여성의 얘기를 듣고 우리나라의 저해가 바로 단일 민족이라는 아까 한결애라는 말씀도 하셨죠. 그 표현을 지금부터는 안 하는 것이 네. 서로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는 늘지 않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급속히 증가하면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15세에서 64세 근로 인구가 노인 인구보다 더 적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저출산 대책 5개년 계획도 수립하였고 이후에 집행한 예산만 300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 수백조가 넘는 예산만 탕진하고 있는데 출산율은 0.6대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를 위해 돈을 이렇게 살포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청년들은 여전히 결혼할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죠. 신동원 박사님,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우리의 미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탄식밖에 안 나오는 거죠 지금요. 진짜 이 책을 쓰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과정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나쁜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쁜 방향으로 악순환.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나온 말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아예 구조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완전하게 단절을 하고 새로 상승하는 곡선 쪽으로 정부의 모든 가용 자산을 투입하지 않으면은 정말 몇십 년 후에 우리나라는 국가 소멸 단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조금의 여유는 있는 거는 제가 가장 큰 기대를 하는 거는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눈 뜨면 다음 날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리의 성호는 통일이 있어요. 남북 통일되면 뭐 한 방에 해결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빠 말씀드린 대로 국제 결혼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로 해결하는 이 세 가지 정도 방법 이외에는 제가 지금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되더라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이 적정 인구수 유지 해법으로 이민 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신속 이민제를 통해서 고학력 전문 인력에 대한 영주권부터 신속히 발급하고 있으며 영국은 우수 인력 비자 제도를 또는 독일은 시민권 획득 기간을 5년으로 과감하게 단축하였으며 일본은 이민청을 설립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이렇게 선진국 모든 나라가 머리를 싸매고
저출산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혼인율 증가를 위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양한 혜택도 늘리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우수한 외국 인력에 대해서는 학위 취득 후 신속하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재 영주 기화 패스트 트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우리의 미래의 대안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국민적 인식 수준이나 포용성을 높여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우리의 준비는 어떤지 이선행 팀장님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선행 팀장님은 어려운 주제만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네, 어려운 주제입니다. 네, 어디까지나 시민의 입장에서. 네. 아까 말씀드린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보호 장치가 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들 노동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임금을 못 받는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 그리고 뭐 산업장에서 다쳤을 때 의료보험을 못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유학생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에서 외국 인력 우수한 뭐 이런 거를 좀 하신다고 하는데 가까이 우리 세종에 있는 홍대에서도 저희 홍대 교수님 한 분이 이제 대학원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베트남을 가세요. 1년에 한 번씩. 네. 근데 그들이 여기 홍대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무척 똑똑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또 한국에 남아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한대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그 학생들에 대해서도 뭔가 이들이 배우고 자국 나라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과 연결해서 우리나라에서 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기반을 잡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결혼 이민자에 관련한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나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텔레비전 이런 데서도 막 그 서로 그 외국인 남편이나 외국인 아내들 이렇게 막 예쁘게 사는 거 나와서 퀴즈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네, 그런 걸 자꾸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다문화 사회가 이제 우리는 필연적으로 맞이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아, 저 사람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했대. 이런 것들이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치부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정주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거는 아마 다들 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똑똑한 저희 제자 중에도 이제 베트남 여성이 있었는데 정말 똑똑해요. 저는 좀 믿진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속아서 왔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라의 품격이죠. 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을 꾸릴 때는 같은 수준에서 인격적인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동원 박사님 태교 기억법을 저술하게 됐는데 이 저술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참 곤란한 질문인데 사실 제 신앙하고도 관계 있는 그래서 조심스럽거든요. 뭐 제가 딴 데서는 이 얘기를 다 합니다만은 제가 집사람을 만난 날이 8월 29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날 8월 29일 새벽 2시 반에 기도를 하는 중에 저희 딸내미가 그 몇 달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 임신하고 배가 나온 모습을 기도 중에 제가 본 거예요. 저희 좋은 꿈 학교 2개를. 이게 무슨 뜻일까 하다가 아침에 뒤적이면서 나온 게 이게 제가 지금까지는 태어난 아이들을 공부 잘하게 해주고 연세 드신 분들을 두뇌 활성화를 시켜서 치매 예방해주는 교육에만 애를 써왔어요. 근데 그 환상을 본 뒤로
아,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교육하라는 뜻이구나라고 제가 해석을 해서 한 달 정도 기획을 했고 2달 만에 책이 나왔고 이번 1월 26일 날 특별히 청남대 영빈관에서 저희가 출간 기념회를 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고요. 그 1월 26일 날이 저희 손녀가 태어난 예정일이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거든요. 저희는 정말 막 지금도 떨리거든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교육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출산율 쪽에 모든 역량을 다 투입을 해서 저희 시스템을 그렇게 설계를 했고 이미 완성이 돼 있어요. 이대로 복사만 해서 전국을 알리면은 대한민국 뭔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저희 회원 중에 네팔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저희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해서 네팔에 지금 수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금년 하반기는 될 것 같거든요. 정말 놀라운 역사를 제가 오늘 예정이 없던 간증을 하게 되네요. 네.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고맙습니다. 예. 사실은 저도 저희 아들이 2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태교책을 쓰려고 퇴직과 동시에 쓰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이제 각각이에요. 난 태교책을 쓰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태교기억법 책을 쓰신다고 해서 그럼 공저를 하자. 그래서 책을 쓰는데 기왕이면 이 책을 보면 그 임신하지 않은 그 여성들이 봤을 때 어머 나 아기 갖고 싶어라는 느낌이 들게끔 책을 쓰자. 그렇게 해서 이 책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한테 이걸 전달하면서 아무 말 안 했죠. 괜히 말했다가는 시어머니가 압박하는가 이렇게 할까봐. 그런데 다행히 네. 아이 셋을 낳아준다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고 난 다음에 네, 아니요. 원래도 이제 아기를 좀 네. 우리 아이가 이제 혼자 컸기 때문에 아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아까 이제 잠깐 아이 셋을 낳으신 네. 셋을 낳으신 우리 이선행 팀장님은 그 동안에 아이 셋을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고생이라는 생각 안 들어요.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 보람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키우시면서 좋았던 점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원래 아이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두 아이는 너무 기분이었고요. 하나는 더 낳고 싶었는데 이미 위로 남매를 낳았기 때문에 네. 남편도 어머님도 아무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이제 계시는 그만 그런 거예요. 네네. 오히려 혹시 셋째 가질까봐 걱정하는 이상한 분위기. 이상하다면 좀 그런데 네. 제 기대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전 셋째를 정말 저 혼자 계획한 거죠. 그래서 둘째하고 7년 터울이 되었어요. 네, 큰 아이하고는 9년 터울이 된 거죠. 근데 셋째를 정말 남편 허락 없이 갖고 혹시라도 나쁜 말 할까봐 5개월 때까지 5개월 때는 숨겼구나. 그때 당시에는 법적으로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못하잖아요.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5개월 때까지 얼굴 허옇도록 참다가 어느 날 발표를 했거든요. 나 셋째 있다. 그때 가족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 되게 궁금하네요. 그때 분위기는 두 분 다 남편과 어머님 두 분 다 완전히 놀래가지고 완전히 그 놀람이 반가움인지 뭔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고 바로 이제 수용이 돼서 저희 어머님도 좋아하셨고 남편도 굉장히 새롭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가 30대 어쨌든 후반 가까이 돼서 셋째 아이를 낳았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그게 너무 첫 예쁜 아이예요. 거예요. 요즘에는 네, 맞아요. 진짜 셋째를 정말 잘 낳았다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셋째 난 그 연령이 여기 지금 네. 따님의 첫 아이 그쵸. 나이인 거죠. 네. 저도 전 잠깐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아기를 낳았는데 네. 제가
입원하고 있는 그 병실에 네. 다 20대 후반, 진짜 많으면 30대 초 이런 엄마들만 쭉 5명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자꾸 헐끗거리면서 쳐다보고 막 웃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들이 저를 요새는 셋째는 뭐 가족 수당도 안 나오는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정말 저 나이에 애를 낳았다 막 이러면서 막 흉보는 그 분위기가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그래도 이 새 아이를 키우시면서 네. 꿋꿋하게 지금 공직 생활을 잘 하시고 굉장히 힘들게 공직 생활을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어머님이 도와주셨나 봐요. 네. 아. 저희 시어머님께서 이제 많이 아프시기 전까지 3년 전까지는 저랑 같이 사셨어요. 결혼과 동시에. 예, 그러시면서 육아를 많이 맡아주셨죠. 네. 네. 저는 아이 욕심이 많아서 5을 낳고 싶었는데 네. 5은커녕 뭐 하나도 간신히 그것도 팔싹둥이로 나가지고 저야말로 35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우리 시어머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 당신이 17에 아이를 낳는데 그때 당신의 시어머님이 34살이었다 그러면서 저보고 손자 낳을 나이에 네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시면서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의 경우도 저희 친정 어머니가 뭐 나이는 70대였지만 너무나 제가 그 늦게 아이를 낳아서 정말 귀한 손자를 보니까 그 힘든 거를 불구하고 이런 애는 10명도 키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해주셔서 저는 아이를 키우는 거를 그렇게 힘들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할 당시에 그때 제 일본인 친구가 간호사였는데 그때만 해도 일본도 육아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친구가 전국의 직장 타가소를 만드는 일을 선봉에 서서 이거를 했어요. 그리고 직장 타가소를 거의 만들었어요. 일본은. 그래서 야근을 해도 내 아이를 같이 출퇴근을 같이 24시간 케어가 가능한 그런 보육원에 직장에 아이를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드는데 선봉에 쓴 아주 훌륭한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막상 그 일을 하느라고 너무 지쳐서 본인은 간호사를 그만뒀어요. 그런 케이스를 봤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한 명을 낳으면 1억을 준다 이거보다도 네. 제 생각에는 직장 타가소를 만들어서 엄마와 아이가 같이 출근하고 수유할 시간에 같이 그 직장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될 수만 있으면 저는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이를 안 낳는 안 낳으려고 하는 이 젊은 친구들의 의식 수준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다지 긍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송이니까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입 연령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아이를 낳거나 생활을 하거나. 근데 지금 너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고도 성장의 후유증의 결과로서 의식은 높아져 있는데 생활은 안 따라주니까 거기서 나오는 아노미 현상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위로를 해주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이고 사회가 해줄 일 같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삶이 아까 품격 있는 삶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경제는 저는 2차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젊은 친구들이 그 시민으로서의 하나의 책무라는 생각, 그런 의식의 전환, 이 사회가 유지 존속하는데 내가 담당해야 될 하나의 책무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어머니들 아이 키우면서 너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말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너 키우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때 아이 키우는 게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어머님들 제발 너도 시집 가서 네 딸 낳아서 너 똑같은 너 같은 애 낳아봐 이런 말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현상을 받아들이면서 출생률 증가, 이민자 유입, 또 고령 인구의 노동 참여 등 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경제 성장 둔화 속에서 희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정책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인구 감소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가 선행되고 또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모든 부모에게 육아는 정말 어려운 과정입니다. 부모의 역할이란 결여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는지 찾아주는 것입니다. 문제 아동이란 없습니다. 다만 문제 있는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고 믿고 기다려주면 닫힌 문을 보느라 보이지 않던 열린 문이 보일 것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잘한다, 잘한다, 더 잘한다가 될 것입니다. 라디오 포럼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